청소년 상담사 3급 면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 면접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1번은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보다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중독과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아주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한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은 인터넷보다 접근성이 더 용이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보다 대개 이제 데스크탑에 집에서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경우보다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하고 집에서라면 데스크탑을 많은 적지 않은 집들에서 이렇게 아주 마루에 내놓고 부모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해 이렇게 통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모의 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익명성이 더 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성적 매매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익명성 하에서 훨씬 더 그 익명성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에 비해서 스마트폰 중독이 더 위험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그리고 중독의 경향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급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남학생의 상담을 의뢰한 담임교사가 본인이 원하는 상담을 직접 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담임선생님이 학부모가 요구를 하게 되죠. 상담이 끝난 후에 상담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암기하셔도 될 만큼 명확한 것은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지금 담임 선생님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서 비밀 보장의 원칙이고요. 이것은 중학교 학생과 담임교사뿐만이 아니고 아주 어린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아이와의 상담에 대해서 부모가 의뢰해서 상담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어린 아이의 상담 내용을 부모가 알고 싶어 할 텐데 그 경우에도 역시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는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담이라는 것은 자신의 은밀한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남중생이 지금 학교 폭력의 문제라거나 자살에 관련된 아이디어라던가 여러 가지 부정의 문제들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렵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로 바로 담임선생님이 그 내용을 다 알더라 라고 한다면 그 다음 그것을 안 순간부터 이 청소년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기에 거쳐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한번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상담은 진행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마음의 은밀한 내면을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그것은 비밀 보장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답변을 멈추면 물론 그래도 역시 하위 20%를 면하시는 것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밀 보장 원칙 하나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완벽한 대답이 되려면 예외 사항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타에 대한 위험, 자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예외가 돼서 이 아이가 자살에 대해서 현저한 위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살 준비를 했고 지금 내일 실행을 할 건데 장소도 봐뒀고 그래서 신변 정리도 다 했고 소중한 물건들도 친구들한테 나눠줬고 지금 마지막 유언 정도 남겨놨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비밀 보장이 아니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학부모에게 이야기해서 이 자살의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키지 않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현저한 위험에서의 현저한을 어디까지로 볼 거인가인데요. 이것은 상담자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요즘 공부도 잘 안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라면 그것은 현전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아주 명확하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적일 때,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현저하냐는 현장에서 상담자가 판단에 의해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저한지 현저하지 않은지를 결정을 해야겠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나 그냥 죽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에게 이야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상담자의 판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비밀 보장이 원칙인데 뭐 이런 상황이 없어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의뢰했는데 담임선생님과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 상담의 내용은 비밀이니까 선생님과는 절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할 거냐 하면 물론 그렇지는 않죠. 상담의 구조와 지금 현재 상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몇 회기 동안 진행이 될 거고, 또 상담 내용에 따라서 향후 지도 방향 등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얼마든지 협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보고하듯이 담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큰 원칙은 비밀 보장의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 내담자가 상담을 예약한 시간보다 일찍 온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담실 현장에서 내담자가 1시간이나 일찍 와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1시간 일찍 왔는데 1시간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면 어떨까요? 또는 1시간 늦게 와서 한 30분 늦게 와서 지금 제가 늦게 왔으니 늦게 시작했으니까 연장해서 원래 계획된 대로 30분 더 늦게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역시 원칙은 상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찍 왔다고 하더라도 정시에 시작하고 늦게 왔다면 30분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시간이 1시간이었다면 30분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약속이고 그 자체가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회화의 과정이고 치료적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의미이지 우리는 항상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청소년이 어떤 위기적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일찍 왔고 그런 마음속에 어떤 다급함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더 일찍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단서 조항들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계공학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방식의 수학적인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남학생을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이 지나치게 따르고 의지해서 상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지 않게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인 건데요. 일단 이 내용 한 가지만, 첫 번째 내용 한 가지만 설명하셔도 물론 기본적인 답변은 됩니다. 내담자가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즉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종결에 대해서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고립된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에는 제가 심리적 고립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론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막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지평선까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리적 고립감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옆에 아주 사람들이 우글우글 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 혼자 낙오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상담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고립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정신적으로는 지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심리적으로 제공해주고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라이언트 내담자에게 있어서 상담자는 전 세상에서 모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보다 가족보다 또 어떤 친한 친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그것이 상담자 입장에서 보자면 상담자는 수십 명의 또는 수백 명의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일 뿐이죠. 사실 이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만 그렇게 특별한 관계는 아닌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상담자는 직업적으로 만나는 거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상담이 끝나는 순간 자기 가족도 있고 원래 친구들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만나는 클라이언트 중에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한테는 상담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상담자한테 이 내담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담자에게 적절한 기대감, 우리는 상담 관계로 만나고 있고 우리는 상담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종결할 거다라는 마치 부모 관계처럼 평생을 만나면서 도와줄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서 적절한 과도하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또 이 관계가 평생 지속되는 것,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종결에 대해서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담자 입장에서 설명드린 건데요. 이번엔 상담자의 관점입니다. 상담자는 스스로 과도한 책임을 지려는 경향에 대해서 자신의 통찰이 필요합니다. 많은 상담자들이 지금 이 내담자 이 내담자가 이 딱한 사정에 처해 있어요. 가출을 했는데 부모가 폭력적이어서 그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청소년 쉼터 같은 데를 알아봤지만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친구 관계도 전혀 없고 뭐 거기다가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거나 다문화 가정의 상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쳐졌을 때 상담자 입장에선 그렇다면 오늘 밤에 당장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일단 오늘 밤에는 케어를 길바닥에서 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과도한 책임을 지려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담자들이 그런 타인을 보호하려는 속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내담자가 의존성이 없더라도 이 내담자가 의존성을 키우도록 본인이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나는 오늘 길에서 자도 돼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건 안 되지. 내가 집으로 오늘 데리고 갈까? 과도한 책임감입니다. 과도한 책임을 지려는 경향에 대해서 스스로 통찰을 하고 제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의존성을 보이거나 많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문제 해결이 되면일수록 내담자가 의존성을 보일 경우가 많고요. 그 의존성이 심해지면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면 상담자가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린 종결할 거다. 더 이상 안 만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들고 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부정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집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전 문제가 많아요.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자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하시면 면접 시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좀 이론적인 내용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퍼펙트 할 것 같은데요. DSM-5에 의하면 반응성 애착 장애와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만 두 가지는 항상 세트로 연결되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응성 애착장애는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인 보호자에 대해서 억제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일관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울비라는 학자의 아동의 애착 발달에 관련된 이론이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회피 애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지 않고 부모뿐만이 아닌 어느 누구와도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장애를 이야기합니다. 아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위안을 구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만 찾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아동은 위로하는 것에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만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보육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가질까 봐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만, 모든 아동이 이런 상황이고 또 보육시설이 이런 단점을 항상 보인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에서 이런 상황이 아동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통계적인 사실인데요. 모두가 그렇지는 절대로 않고요. 보육시설 반드시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에서의 양육 환경이라는 것은 대개 주보호자가 한 명인 것이 아니고 보호자들이 교대 근무도 해야 되고, 또 한 번 근무를 시작하면 수십 년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을 해서 다른 직원을 바뀌기도 하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특히 어린 시절에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아동들은 아무에게도 애착 형성하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정을 주지 않는 것이 장애로까지 발전해서 어느 누구와도 정을 줄만 하면 근무자가 바뀌고 케어하는 사람이 바뀌고 근무 시간 때문에 또는 이직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장을 해서도 어느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이야기하고요.